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을 했고요. 취임 당일 바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인사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다들 보셨을 텐데 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은 이제 당연히 지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딱 세 자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도 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먼저 지명한 이유 뭘까요? 당연히 국정 공백이 그동안 길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2월 탄핵부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된 것부터 치면 벌써 5개월이고 3월에 헌재에서 탄핵안 인용한 걸로 치셔도 2개월이고 국정이 굉장히 공백이었는데 빨리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다 인선을 하고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총리는 각 행정 각 부의 수장으로서 뭔가 좀 이 사람이 앞으로 할 거라라는 이제 시그널을 빨리 국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교안보 우리 안팎의 현황들이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니까 역시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겠다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비서실장이야 당장 모든 걸 이 모든 걸 이제 옆에서 함께 상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스텝이니까 당연히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은 이제 임명한 거고요. 발표 즉시 이제 임명이 된 거고,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이 둘은 이제 지명을 한 겁니다. 네. 국회 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혹시라도 하자가 발견된다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무총리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0일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한 가지 궁금증은 왜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를 먼저 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인수위원회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다면 순서에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부터 하고 국무총리 인선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순서에 따라 했을 텐데 이번 19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발했다. 이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립정부 구성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정의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를 국민의당 쪽에다가 줘서 과거 이제 DJP처럼 이렇게 정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연립정부 구성, 국민의당하고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게 구도가 깨져버렸죠. 네. 너무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됐고요. 그 즈음에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단 단독 정부로 출발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선회하게 됩니다. 4월 25일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연립정부는 대선 이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럼 연립정부를 구성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선 직후의 어떤 그 분위기,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밀고 가겠다. 또 촛불의 힘을 믿겠다. 이제 이런 구상하에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발표하고 네. 국민들한테 저는 이 사람하고 국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을 전격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야당 당사도 이제 먼저 방문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비영남 총리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이제 호남 총리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으로서도 호남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이 인선을 한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그 이력을 간단히 읊어보면 전남 분이죠. 전남 영광 출신이시고 광주 제1고 서울법대. 그 뒤에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오래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교동을 출입을 오래 했었고, 논설위원도 지내셨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DJ에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정계 입문해서 4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16, 17, 18, 19대 사선을 네.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전남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지금 이제 아직 임기가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지금 이번에 총리로 호출이 됐죠. 예.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뭐 어떤 개파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분이죠. 손학규계라고 불렸지만, 그러니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뭐 사무총장도 해서 네. 그렇게 불리기는 합니다만 딱히 뭐 손학규 뭐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당에 계신데 그쪽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라고 볼 수도 없고, 더구나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지금 신임 대통령하고도 아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해온 사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호남 그리고 약간 그 탕평, 또 이분이 굉장히 소통, 야당과도 좀 관계가 좋으니까 소통, 이런 컨셉의 좀 인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 막걸리를 아주 좋아. 네, 어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저도 실제로 이제 여러 차례 막걸리 같이 해봤는데요. 예. 예, 상당히 소탈한 편입니다. 이렇게 위아래 별로 따지지 않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할 때 1996년에 김대중 당시 그 야당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네. 만들면서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한테 공천을 줄 테니까 이제 정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거절을 한 일이 있고요. 그 정도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0년에 뒤늦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정치에 이제 입문했고요. 그 뒤에 2014년에 주승용 지금 국민의당 의원하고 아주 치열한 전남지사 경선을 거쳐서 뭐 아주 뭐 대단한 난타전을 벌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남지사에 당선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발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뭐 비판적 시각도 가능한데요. 광주 전남 현지 분위기는 아무튼 이 호남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약속대로 지명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전남에서 국무총리를 낸 적이 해방 이후에 거의 없다가요. 이명박 정부에서 김황식 총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국무총리 고향이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또 호남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걸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사람을 다시 전남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임명해주면서 뭐 전남지사 임기 한 1년 남은 거는 그냥 다 그렇죠. 용서해주는 네.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죠? 뭐 아주 가깝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낙연 의원이 그 당선자 대변인을 당선자 대변인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청와대 수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청 관계 소통을 문재인, 이낙연 이분들이 이제 채널이 돼서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쪽을 선택을 했지만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이가 정치적으로 나빠질 수 있었는데 문재인 개인과 이낙연 개인은 그때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게 양쪽의 일치된 설명입니다. 그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평소에도 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좋은 언급을 많이 해왔다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그쪽 목포 쪽 전남 쪽을 많이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만나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결국 이제 올 초에 이제 이낙연 그 후보자도 밝혔듯이 올 초에 만나서 호남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한다. 이낙연 지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좀 전달을 했다고 하죠.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런 점도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지금 광주시장을 하는 윤장현 시장이 사실은 안철수 공천에 의해서 광주시장이 되고 있는데 탈당을 할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남이 붙어 있죠. 근데 전남지사 이낙연 지사가 윤장현 시장을 그냥 민주당이 남도록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광주 전남에서 반문재인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때 이낙연 지사가 그렇지 않다. 문재인이 그렇게 과거에 뭐 호남을 차별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방어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 덕분에 이번에 득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호남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낙연 지사한테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낙연 지사를 오래전부터 저 총리감으로 찍어 왔. 그렇습니다. 예, 두 달 예, 전부터 두달 이미 전. 네. 결심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최종적인 결심은 이제 당선 직전에 며칠 안쪽에 그때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좀 보겠습니다. 이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에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 국정원 개혁의 이제 적임자인 것도 같고요. 어떤 분이죠? 이분이 그 나이는 63, 네. 네. 3살이고 서울 분이시고 서울 태생이고 서울고에 서울사범대 나왔는데 1980년 그러니까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이제 공채로 거기 현 국정원이죠 들어가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계속 국정원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북한 대북 분야만 맡았던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 저 국정원 3차장까지 네. 올랐죠. 그러니까 대북을 책임지는. 그래서 뭐 한마디로 대북 전문가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듯이 대북 전문가. 예, 아주 잔뼈가 거기서부터 굵은.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두 차례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때마다 아주 깊숙이 관여한 아주 대북 통이죠. 네. 국정원장에 이제 남북관계 전문가를 앉혔다는 자체가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한테 주는 상당한 그 메시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어떤 한반도 정책에서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에 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 안에서 그 대북 전문가가 그 이른바 주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굉장히 그 파격적인 발탁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국정원 내부에서는 좀 소수파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조직 전체에 대한 과연 그 개혁, 과감한 수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이제 걱정 이런 건 좀 봐야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미국이 이제 CIA처럼 외국 파트만 남기겠다. 해외 안보 정보원 이름까지 정해놨죠. 네.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했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훈 전 차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정원을 바꾸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고요. 또 국정원이 신분 보장을 받은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국내 파트 폐지할 테니까 다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주 쉽지 않은 개혁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솜씨 이런 걸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김만복 국정원장 내부 승진 케이스였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는 좀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죠. 김만복 전 원장은 국내 파트 출신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른바 주류였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분도 뭐 개혁에 실패했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욕심을 드러내다가 국정원
아주 좀 망신을 네. 주는 경우인데요. 이 서훈 신임 원장 후보자는 이 성격 자체가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실 있는 개혁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원래 박원순 맨으로 분류가 되다가 작년 연말에 상당히 뒤늦게 그 후보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완전 이게 실세 중에 실세가 됐습니다. 후보 비서실장에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이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젊은 피. 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총선 때 이제 젊은 피 운동권, 이른바 운동권 출신을 많이 대거 투입했는데 총선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로 그때 이제 이인영, 우상호 또 뭐 오영식 이런 분들이 네. 대거 이제 들어왔죠. 그때 함께 들어왔고 한양대 총학생회장 시절, 그러니까 전대협 의장 시절, 그죠? 그래서 평양 축전에 임수경 방북 사건 의대 대학생을 보낸 그 배후에 이제 있었던 인물로 굉장히 그 각인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제 포털에 임종석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주사파, 임수경 이게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제도 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사파를 기용했다고 또 비판 논평 낼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잔상에 남아 있는 그 상황인데 경력을 쌓고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그런 인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여튼 청와대에는 젊은 컨셉으로 이제 해서 임종석 실장을 대표 상징으로 해서 내건 거고, 반면에 이제 내각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 해서 이제 안정감을 주는 이런 컨셉의 하여튼 중심축이 지금 임종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세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청와대 비서실 자체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안에는 뭐 누가 특별히 실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아마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 무너뜨리는 걸 보고 아주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청탁 같은 걸 받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인사를 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청와대가 그런 시스템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임종석 실장이 인선이나 이런 걸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면 실세가 되겠지만 아마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그 수석들 추가 인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임종석 실장은 친문이 아니죠.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고요. 사실은 막판에 비서실장 인사를 가지고 이른바 친문 안에서 좀 반발을 하는 네. 그런 이제 기류도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해봐서 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인지 이제 정확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좀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건의도 했는데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예, 좀 젊은 사람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임종석 실장을 발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은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을 생각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류익, 뭐 정정길 이런 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허태열, 김기춘, 마지막에 한광호 뭐 이렇게 70대. 그러니까 제일 젊은 게 50대 후반부터 시작했고 보통 이제 70대가 평균 상황인데 굉장히 확 내려간 거죠. 네. 파격입니다. 네. 어제 그 청와대에서 프로필을 소개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을 남북관계 전문가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 점을 얘기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임종석 실장이 뭐 남북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일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을 할 동안 이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치인이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일꾼입니다. 그 같이 일을 이번에 그 대선 캠프에서 한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일 솜씨가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뒤에서 그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조율을 잘 해주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약간 반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뭐 그런 거지 남북 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장으로 발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또 후속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게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갔고요. 인사수석에 이제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 뭐 총무비서관도 발표를 했고 상당히 좀 많이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민정수석이 역대로 다 모두 이제 검찰 출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연조가 있고 검찰 내부에서 신망받는 사람으로 했죠. 의도는 검찰 장악인 거죠. 네.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 검찰 인사를 또 다 장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 검찰이 아닌 민간인이죠. 민간인 조국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했는데 검찰을 그렇게 수사 지휘하는 거 하지 않고 장악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세게 개혁을 좀 해보겠다. 이런 강한 신호를 준 걸로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민정수석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제 이런 말이 좀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을 장악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검찰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이면서도 검찰 출신이 아닌 문재인 민정수석을 발탁했던 거고요. 또 정치적인 인연이 전혀 없는 정치권에 인연이 없는 이런 사람을 발탁했는데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민정수석의 특성상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검찰 출신은 아니어야 되고 근데 그 대안은 이제 변호사가 아니고 교수, 법학 교수 여기서 이제 대안을 찾은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검증입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이고요. 인사수석은 아마 이제 추천만 할 것 같고요. 민정수석은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검증만 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의 그 인사 시스템을 이제 복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조국 교수가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정도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대통령의 측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냥 공무원이 지금 기용이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김백준 네. 총무 거의 기획관 뭐 나중에 집사로 불렸죠. 그렇죠. 네. 집사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만 총무비서관 다 정말로 아주 그러니까 청와대 입성 전부터 그 전 과정을 함께 해온 아주 최측근. 그러니까 그 전부터 돈 관리, 네. 뭐 또 친인척 이런 문제까지 다 서로 교감하는 이런 사람을 총무비서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의외로 현역 그냥 기재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뭐 청와대를 어떤 뭐 그 정실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이쪽으로 좀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또 강한 의지를 보인 걸로 일단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인사 중에 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을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권 이해한기에 좀 동요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인사만 좀 땡겨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정말로 불효불급하게 필요한 그 인선은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총리 인준 문제겠죠. 인사청문회도 있고 이낙연 총리 국회 인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어제 이제 발표가 된 다음 직후에 이제 각 당 반응을 이제 일단 봐야겠죠. 공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근데 바른정당 정도가 약간 좀 가시를 넣은 논평을 냈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선입견과 편견 없이 도덕성과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뭐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 정도를 내놨고 나머지 의외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특별한 이제 어떤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환영하는 약간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총리 인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박지원 대표도 뭐 잘 된 인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뭐
특별히 반대하는 이런 기류는 아직 아닌 걸로. 다만 문제는 이제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10여 개 넘는 장관 자리 또 그 외에 각종 위원장 등등 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들이 많은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서 청문회가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네. 진행될 거란 말이죠. 역대로 보면 조각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소한 뭐 한두 명 또는 많으면 뭐 네다섯 명까지도 우르르 이렇게 중간에 도덕성 문제가 나와서 낙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엊그저께 어제 취임식을 해서 공식 시스템에 의한 검증 절차를 지금 이제 가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을 걸로. 네. 일단 명분상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위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남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했고요. 또 대통령이 야당 당사부터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파격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임명동의 받기가 쉬운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죠. 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혹시 어떤 악재가 나올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야당의 각 정당 내부에 기묘한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이른바 친박들하고 이제 차기 당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당권 싸움에 들어가면 새로 출범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누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느냐를 갖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명성 경쟁을 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총리뿐만이 아니라 후속 장관 인선도 중요할 텐데 지금 총리가 재청권이 있는데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는 또 재청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돌파할지도 궁금하고, 근데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국무총리 서리라는 게 이제 어디 법적 근거가 아무데도 없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받기 전에 서리라는 명칭으로 그냥 사실 불법이죠. 그 사람이 이제 제청을 하고 이 시기를 이제 아주 오랫동안 거쳤고요. 심지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가 제청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졌고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위헌이다 이런 헌법 소원이 들어가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왜 뭘 근거로 하는지는 몰라도 새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낙연 국무총리 정식 임명되기 전에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면 뭐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낙연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를 떼고 정식으로 국무총리가 임명돼야 정식으로 이제 그 제청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 시작할 수 있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이제 한마디만 좀 덧붙일 게 있는 게요. 좀 보수 성향 언론사 사설들이 일제히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재청권을 보장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장관 인사를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자신의 책에다가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써놓으면서 이 헌법 조항은 좀 위선적이다. 어떻게 선출직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임명적인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조항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견해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자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그렇게 재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 배경이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국무총리 재청권을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상당한 좀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절차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관을 어떻게 배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야당과의 공동정부 방식이 사실은
장관, 강요를 이제 나눠주는 건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그 부분 뭐 정리 안 됐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김효석 그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앉히기 위해서 당사자 설득을 열심히 했는데요. 민주당 야당에서 당론으로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 입각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은 정의당의 의원 중에 누구를 장관을 시키고 싶어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예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정책에 대한 약정을 좀 하고 지분을 정확히 나눈다. 이렇게 아예 공동정부, 연립정부 구성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정당 소속 의원 한 사람만 장관을 시키겠다. 그걸 야당에서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선거 직전에는 뭐 누구나 다 이제 표도 모아야 되고 또 어떤 안정감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통합정부 얘기하고 또 같이 공동 참여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각자 그러면 지금 공동 참여를 해서 못 됐을 경우 어떤 책임까지 공동으로 질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선뜻 지금 당장 손 들고 들어서 같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인수위 기관도 없고 빨리 정부를 꾸려야 하긴 하겠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 거꾸로 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되돌려서 정상화 시키는데 5년은 매우 부족할 수도 있겠죠.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죠.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촛불 민심일 겁니다. 조정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